서울 한강 밤섬,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전 세계에 고작 6천 마리 남은 멸종위기 두루미가 어느 날 한강 밤섬 위로 30마리나 함께 날아든 것이다. 10년의 기다림이 불러낸 기적. 죽은 강이라 불리던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윤입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예상과 다르지 않았어요. 회색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늘어서고 한강 위로는 매연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운전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높이자 교통체증 소식이 귀를 때렸습니다. 환경학자로 52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도시 복원 현장을 봐왔기에 서울 역시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뉴욕 허드슨강 복원 프로젝트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15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런던 템스강도 마찬가지였죠. 화려한 발표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공 방류한 물고기들은 몇 개월 만에 사라졌고 언론은 금세 관심을 잃었어요. 선생님, 밤섬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시 초청장을 다시 펼쳐봤어요. 도심 생태복원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여전히 거슬렸죠. 과학의 기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며 밤섬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작은 섬이었습니다. 사방이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둘러싸인 채 고립되어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소음과 대기오염, 그리고 인간의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 어떤 생명체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박진우 연구원이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며칠 후면 또 다른 실망스러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거라고 말입니다. 망원경을 건네받고 섬을 관찰했습니다. 갈대숲 사이로 몇 마리 새들이 보였지만 평범한 도시 조류들 뿐이었어요. 두루미는 언제 볼 수 있나요? 물었을 때 박진우 연구원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지금요. 그 순간 하늘 저편에서 거대한 날개를 펼친 새들이 나타났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30마리의 두루미가 일렬로 날아와 동시에 밤섬에 착지했죠. 허드슨강에서도 템스강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놉시스의 챕터 2에 맞춰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두루미 30마리 착지 장면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박진우 연구원이 전시관으로 안내하며 역사부터 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흑백 사진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첫 번째 사진 속 날짜가 또렷했죠. 1968년 4월 15일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밤섬 폭파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폭발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물보라와 흙덩이가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섬이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모습이었죠. 주민 1200명이 하룻밤 사이에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박진우 연구원의 설명이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다음 사진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1970년대 한강 수질 측정 현장이었는데 물색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사진 아래쪽에 BOD10이라는 수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12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강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강이었나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진우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어서 보여준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변을 뒤덮은 무허가 판자촌, 하수관이 직접 강으로 연결된 모습,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지나는 시민들의 표정까지 생생했어요. 1980년대 공장 폐수 무단 방류 현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검붉은 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물 표면에는 기름띠가 무지개 빛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물고기는 배를 뒤집어 떠 있었죠.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박진우 연구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죠. 허드슨강도 템스강도 이 정도로 극심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미생물은 살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완전한 생태학적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두루미가? 제 질문에 박진우 연구원이 다음 전시실을 가리켰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과학의 기적은 없다고 말이에요. 박진우 연구원이 대형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어요. 이제 기적이 아닌 과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나타났죠. 1970년부터 2024년까지 54년간의 한강 BOD 수치 변화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곡선이었습니다. 빨간 선이 최고점 12에서 시작해 구불구불 내려가며 파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1980년대 하수처리장 건설이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1983년 지점이 노란색 원으로 강조되었어요. BOD 12가 9로 급격히 떨어진 구간이었죠. 여전히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었지만 희망의 첫 신호였어요. 박진우 연구원의 설명이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는 공장들과의 치열한 전쟁이었죠. 두 번째 변곡점인 1995년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었어요. BOD가 7.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프 아래쪽에 어류 서식 여전히 불가능이라는 빨간 글씨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아직 멀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2000년 이후였어요. 그래프선이 스키 슬로프처럼 가파른 각도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비점 오염원 관리 시작, 2003년 고도 처리 시설 전면 도입, 2005년 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이 연속 펀치였어요. 각 정책 시점마다 수치가 계단식으로 뚜렷하게 개선되었죠. 2005년 4.5, 2010년 3.2, 2015년 2.8 그리고 현재 2.1입니다. 마지막 지점에서 그래프가 짙은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BOD 2.1은 1급수 기준이었습니다. 정말 이 수치를 믿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회의적으로 묻자 스크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05년 촬영된 한강 수중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도록 맑아진 물속에서 붕어와 잉어떼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물풀들이 하늘거리고 작은 새우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한강에서 반세기 만에 처음 확인된 어류 자연 서식 장면입니다. 박진우 연구원의 목소리에 벅찬 감동이 묻어났어요. 이후 단계별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연도별 데이터가 나타났죠. 2005년 어류 5종 자연 복귀, 2008년 큰고니 2마리 첫 발견, 2010년 황복대 회귀, 2012년 결정적인 수달 서식 확인이었어요. 특히 2012년 수달 영상은 충격이었습니다. 밤섬 근처에서 수달 가족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되어 있었어요. 박진우 연구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류는 0, 기다린 건 10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뉴욕과 런던에서의 실패와는 정반대 접근이었어요. 박진우 연구원의 발표가 끝나자 제 핸드폰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뉴욕 컬럼비아 대학 동료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진들의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밤섬 두루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지 불과 3시간 만의 일이었어요. 마이클 톰슨 교수의 전화가 가장 직설적이었죠. 다니엘, 정말 그게 실제야?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컴퓨터 화면에 해외 언론 보도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했어요. 솔 크레인 푸티지 어드밴스트 CGI 5인바이런멘털 미러컬.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독일 슈피겔지에서도 코리언 와일드라이프 CLAI 이미즈 언더 스크루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온라인 댓글란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30마리 동시 착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명백한 컴퓨터 그래픽 조작, 한국에 과장된 홍보용 영상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어요. BBC 온라인에서도 의심스러운 합성 영상이라는 분석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박 연구원님, 이런 국제적 의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박진우 연구원이 오히려 차분하게 미소 지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이제 진짜 증거를 보여드리죠.
컴퓨터에서 새로운 자료 폴더를 열었습니다. 2015년 람사르 습지 국제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유네스코 람사르 협약 공식 인증서가 나타났어요. 한강 밤섬이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상 핵심 서식지로 등재된 국제 공식 문서였습니다. 9년 전부터 국제사회가 인정한 생태적 가치입니다. 이어서 10년간 상세한 생물 귀환 기록이 펼쳐졌어요. 2005년 어류 3종 복귀, 2008년 큰 고니 2마리 첫 관찰, 2012년 수달 서식 확인. 각 단계마다 정확한 날짜, 위치, GPS 좌표, 사진 자료가 첨부된 과학적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2012년 수달 발견 영상은 결정적이었어요. 수달은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최상위 환경 지표종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다음 자료였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관찰 규칙을 보세요. 박진우 연구원이 새 화면을 열었어요. 관찰대 곳곳에 붙은 손글씨 팻말들이 나타났습니다. 두루미 관찰거리 3m 이상, 먹이 주기 절대 금지, 조용히 관찰하기, 플래시 촬영 금지였어요. 2019년부터 시작된 완전 자발적 참여입니다. 5년간 시민자원봉사 기록이 펼쳐졌어요.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대로 관찰하며 작성한 상세 일지들이었습니다. 연인원 8만 5천 명이 참여한 놀라운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박진우 연구원이 가슴 벅찬 표정으로 단언했습니다. 규칙은 안내판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의혹을 무너뜨렸어요. 오늘 아침 박진우 연구원이 오늘은 정말 특별할 겁니다라며 7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해외 학계의 의심 속에서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낯선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클라라 모로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그녀가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전문 카메라 장비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냉소적이었어요. 서울은 그림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클라라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밤섬 관찰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8세 정도의 소녀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미나라는 아이가 작은 돗자리 위에 단정하게 앉아 두루미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동도 하지 않는 집중력이 놀라웠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나와서 관찰해요. 박진우 연구원의 설명이었어요.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나와 있답니다. 주변 어른들이 대화해도 아이는 전혀 방해받지 않고 두루미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관찰대 곳곳에 손글씨 팻말들이 보였습니다. 거리 3m 유지, 먹이 주기 절대 금지, 조용히 관찰하기였어요. 박진우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규칙은 안내판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자발적 약속이라는 뜻이었어요. 오전 8시 30분, 평상시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어요. 두루미 한 마리가 미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주변 시민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클라라 감독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슬로 모션처럼 흘러갔습니다. 두루미가 부리에 물고 있던 작은 은어를 미나 앞 정확히 1m 지점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린 거예요. 물고기가 땅에 닿는 순간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순수한 놀라움과 벅찬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두루미는 잠깐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건 너를 위한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아하게 몸을 돌려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전체 과정이 불과 30초였지만 영원히 기억될 순간이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 중 몇 명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어요.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먹이를 선물하는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특히 두루미처럼 경계심이 강한 조류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클라라 감독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속삭였어요. 20년간 야생동물 다큐를 찍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에요. 카메라 뷰파인더를 확인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미나는 두루미가 준 물고기를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가져가지도 만지지도 않고 그저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보여준 자연에 대한 순수한 존중과 배려였어요. 박진우 연구원이 벅찬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미나가 배운 건 과학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클라라 모로 감독의 다큐멘터리 밤섬의 두루미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미나와 두루미의 교감 장면이 담긴 20분짜리 영상이 유튜브에서 72시간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한 거였습니다. 댓글란에는 42개국 언어로 감탄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CNN이었습니다. SEOULS 어번 와일드라이프 미러컬 네이처 리턴즈 투 더 하트 오브 더 시티. 헤드라인으로 메인 뉴스에서 5분간 특집 보도했어요. 앵커가 이전까지 CG 의혹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공식 인정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BBC도 뒤따랐습니다. From Destruction to Resurrection The Miracle of SEOULS BAMSEOM 아일랜드. 제목의 30분 특별 다큐멘터리를 긴급 제작해 방영했어요. 특히 1968년 폭파 장면과 현재 두루미 비행 장면을 대비시킨 편집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두루미들이 집단으로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40마리의 두루미가 일제히 거대한 날개를 펼치며 밤섬 상공으로 장엄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하늘 위에서 펼쳐진 장관은 그야말로 황홀 그 자체였어요. 40마리 두루미가 완벽한 비자 편대를 이루며 한강 위를 유유히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순백의 깃털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면서 도시의 회색 스카이라인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클라라 감독이 들어온 카메라로 이 역사적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장면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40마리가 동시에 날아가는 모습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기적적 순간이었어요. 관찰대에 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한강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미나도 작은 두 손으로 열심히 박수를 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이 넘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감독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200만 명이 동시에 시청하고 있었어요. 채팅창에는 인크레더벌, 브레스테이킹, 푸유매직이라는 찬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격에 겨워 외쳤어요. 40마리라니. 도시가 끝났다는 말, 오늘로 폐기해야겠습니다. 뉴욕에서 15년, 런던에서 10년간 복원 작업을 했지만 이런 광경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심에서 이 규모의 야생동물 집단 서식은 전 지구적으로도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대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독일 슈피겔지는 데스 원더본 솔, 프랑스 르몽드는 러 미러컬, COLOGIQUE DSOUL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일본 NHK는 3시간 특별 생방송으로 현장을 중계했어요.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 5분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칸 영화제 상영 이후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클라라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기립박수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독일 베를린시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복원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공식 요청이었어요. 베를린 환경청장 마르쿠스 슈미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슈프레강 복원 프로젝트에 서울의 노하우가 절실합니다.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요청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이어서 일본 도쿄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에서도 연달아 협력 제안이 들어왔죠. 국제회의실에서 박진우 연구원이 화상으로 독일 대표단과 첫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공방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의 첫 마디가 독일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방류 없이 어떻게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말입니까? 베를린 측의 당황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10년간 오직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화면 속 독일 전문가들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어요. 서구 복원 기법의 핵심인 즉시 방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접근법이었거든요.
수질 개선 후 자연 회귀를 기다리는 방식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확실합니다. 일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했어요. 도쿄만 보건 프로젝트에 서울시 환경연구원이 직접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도쿄도 환경국장이 화상회의에서 우리도 40년간 실패만 반복해왔습니다며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했어요. 한국의 혁신적 방법론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덜란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암스테르담 운하보건에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기술 용역을 공식 제안한 거예요. 유럽 전체 도시수로 보건의 표준 모델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박진우 연구원이 협약 서명식에서 강조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복제할 건 공법이 아니라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한 달 만에 무려 15개국에서 공식 협력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미국 시애틀, 캐나다 토론토, 호주 멜버른, 브라질 상파울루, 인도 뉴델리까지 전 대륙을 아우르는 규모였어요. 각국이 수십 년간 실패해온 도시 생태 복원의 궁극적 해답을 서울에서 찾으려 한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UN 헤비타트의 공식 반응이었어요.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밤섬은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라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모범 사례로 공식 지정한다고 선언했어요. UN 환경계획 보고서에도 한강 복원 사례가 특별장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도시 생태계 복원의 혁신적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194개 회원국에 배포될 예정이었어요. 서울의 경험이 지구촌 공식 표준이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벅찬 감동으로 박진우 연구원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이뤄낸 건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의 패러다임 대전환입니다. 뉴욕과 런던에서의 실패 경험이 이제는 전 세계와 공유할 소중한 교훈이 되었죠. 2025년 4월 15일, 밤섬 폭파 57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진우 연구원이 새벽 6시에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다니엘 박사님, 지금 당장 밤섬으로 오세요. 전 세계 최초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서둘러 관찰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연구진들과 시민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망원경과 카메라를 들고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연구원이 제게 고성능 망원경을 건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기 갈대숲 가장 깊숙한 곳을 보세요. 망원경 렌즈를 통해 보이는 광경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두루미 암수 한 쌍이 정성스럽게 만든 둥지 안에 하얀 알 2개가 고요히 놓여 있었어요. 어미 두루미가 알을 소중히 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신성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도심에서 두루미 번식이 확인된 건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클라라 모로 감독도 이미 현장에 와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 장면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녀의 렌즈가 조심스럽게 둥지 주변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두루미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촬영하고 있었어요. 미나도 어머니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9살이 된 소녀가 두루미 가족의 탄생을 지켜보는 모습이 한편의 시 같았어요. 두루미 아기들이 태어나면 제가 이름을 지어줘도 될까요? 천진난만한 질문에 주변 어른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주 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새끼가 부화한 거였습니다. 작고 회색빛 솜털로 뒤덮인 새끼 두루미가 어미의 따뜻한 보호 아래 인생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어요. 이틀 후 두 번째 새끼도 건강하게 부화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뤄진 생명의 기적이었어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자 또다시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서식이 아닌 번식 성공이라는 더욱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BBC에서 어번 와일드라이프 브리딩 미러컬 히스터리 인 더 메이킹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여름이 지나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다른 두루미 쌍들도 잇따라 둥지를 틀고 번식에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총 7쌍이 번식에 성공하면서 새끼 18마리가 추가로 태어났습니다. 기존 성조 30마리와 올해 태어난 새끼들을 합쳐 개체수가 드디어 50마리를 돌파했어요. 박진우 연구원이 벅찬 감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개체수 10마리 달성,
그리고 번식 성공 확인. 이제 밤섬 두루미 개체군은 완전히 자립 안정화되었습니다. 생태학에서 개체수 50은 종족 보존의 결정적 임계점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넘어서면 개체군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거든요.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50마리 두루미가 일제히 날개를 펼치며 한강 위를 장엄하게 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조들 사이에 새끼들이 끼어서 날아가는 완벽한 대가족의 비행이었어요. 50마리 그리고 첫 알. 한강이 인류의 희망을 품었습니다.